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는 이해한다. 그래도 계엄령은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문하는 게 그러면 계엄 말고 뭘 했으면 이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산이 그만큼이나 많이 잘렸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주하고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켰다는 거는 사실상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부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를 다 차단시켜버려서 정부를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파 진영의 뿌리를 받고선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민주당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던지 간에 국민의힘은 정당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우파 정당이 되는 건데 자꾸 민주당이 100만 원 줄게 하면 저희가 100까지는 못 드리고 한 50 정도 어떨까요? 하면서 중도 보수를 참칭했단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골드워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네,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구분이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탈출 준비하시는 분들 탈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엄령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50%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들어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계엄령이라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가 뭐 어쨌든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정치 바닥에 있어서 그런지 제 주변 친구들 업계에 계신 동료들 연락해서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무슨 그때 일이냐? 한밤중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그냥 개인적인 업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엄령이 터진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니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사고 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뭐 무슨 일이 있겠지, 반전 카드가 있겠지,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뉴스에 국회 내 뭐 간첩 몇 명 뭐 확인 뭐 체포 뭐 뭔가 나오지 않겠어? 걱정 말고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계엄 끝났고. 그래서 아니 뭐 속빈 강정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저도 사실 조금 속으로 실망했어요. 이게 뭐야? 이럴 건데 뭐하러 계엄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엄령이라는 어떤 그런 예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뭔가 그런 느낌과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수출이라든지 무슨 외교 세일즈 뭐 외교 뭐 어떤 성과 이런 거랑은 또 반대되는 의미의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계엄이,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지금 이 정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지를 철회해 싹 했다가 좀 국민들이 당황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황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당황했다가 아니 왜 그랬을까를 이제 알아보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도 하고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동안 우리가 생업을 하느라 정치 뭐 뉴스도 보고 종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지만 그거를 뭐 어떤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이야 엄청 고관여돼 가지고 맨날 찾아보고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국민의힘 뭐하고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민주당 국민의힘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이고 지겨운 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딱 선포하고 또 해제되고 대국민 담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랜만에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민주당이 진짜 이런 국회 독주를 하고 있었구나. 그 과정에서 20몇 번의 탄핵이 있었고 이게 나라가 정말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이고 대통령으로서 아니 뭐 일 못하게 뭐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 예산 잘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2025년 나라 어떻게 끌고 가나, 이 어떤 회심의 일격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돌아서면서 그게 지지율 그래프에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 대표님 말씀 중에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을 했어요. 저도 그때 한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에 국회에서 그 해제를 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딱 계엄령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일단은 너무 놀랐죠. 그리고 좀 황당하다. 갑자기 아닌 밤중에 웬 이런 계엄령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계엄령을 발의하는 그 과정에서 좀 최후의 수단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뭐 물론 정책을 집행하고 법을 통과한 법을 집행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큰 파워 중에 하나가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영향력으로 뭔가 한마디를 던지면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 많이 되는 뭐 그라운드 씨라든지 아니면 신의 한수 뭐 이렇게 각자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네. 아니면 뭐 저기 이봉규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다양한 많죠.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게 뭔가 해결되는 게 없으면 딱 계엄령을 터뜨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결과론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는 이해한다. 그래도 계엄령은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문하는 게 그러면 계엄 말고 뭘 했으면 이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반문을 해요. 그럼 계엄 말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만 했다 치자. 그러면 그 대국민 담화 카메라 앞에서 지금 정부가 2025년 굉장히 좀 어렵고 예산도 이렇게 다 잘리고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지금만큼의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 국민들도 뭔가 지금 놀라면서 갑자기 관심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뭐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 국정이 어렵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 고심의 그 결과가 계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무회의에서도 뭐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말렸다 어쩌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대통령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 다 잘려서 지금 뭐 법무부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면서요. 용역을 쓸 돈이 없어서. 그러면 당신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계엄령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거 한번 갖고 와봐. 그거에 대한 답은 글쎄요. 뭐 어떤 유튜브나 뭘 봐도 그냥 소프트하게 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일반적인 기자회견으로 뭐 얼마나 돌아설까요? 그냥 국민들 눈에는 그냥 또 정부가 또 야당이면 또 저렇게 또 그냥 대립각에 있나 보다. 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그만큼이나 많이 잘렸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주하고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켰다는 거는 사실상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묶어놓고 그나마도 예산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행정부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 자체를 다 차단시켜 버려서 정부를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냥 뭐 국정이나 이런 건 좀 등한시하고 맨날 그냥 그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술이나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사실 그것도 괜찮아요. 예산 다 잘리고 뭐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임기 마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면서 마치는 거네요. 불평 불만이나 하면서 야당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나중에 비난은 받겠죠. 윤석열 때 진짜 힘들었다. 나라가 망가졌다. 그럼 윤석열 할 말 있잖아요. 그때 야당이 어땠냐면 예산도 다 잘랐고 국무위원도 어땠고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을 때 뭐 이재명이랑 영수회담해서 뭐 예산이랑 이런 거 좀 회복시켜줘. 대신 너 사법 리스크는 내가 어느 정도 막아줄게. 대신 나 임기 끝난 다음에 구속하지 마. 요 정도 딜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사람이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엄령이라는 어떤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수단을 강구했을 때는 본인도 뭐 감옥에 들어갈 것까지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뭐 당이라든지 뭐 행정부에 있는 어떤 관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던진 거 아니었을까. 근데 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고 계엄 말고 다른 뭐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속 시원한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계엄령이 잘했냐 못했냐 하는 거는 이미 한간 논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현재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하면 탄핵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수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제 그게 현재 가장 이제 긴박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이 이제 5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감도인 것 같고 어느 정도가 민주당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잖아요. 그 이재명의 폭정에 대한 그리고 말 그대로 양아치잖아요. 그 사람. 그 양아치 같은 그 이재명 그 집단에 대한 그 반대 심리 그리고 뭐 친중에 대한 반대 심리 그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퍼센트가 배분된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노태정 작가님 소프트하신 걸로 알았는데 극우 유튜버에 가까우시죠. 요즘엔 뭐만 하면 다 극우잖아요. 오케이. 극우가 사실 훈장입니다. 이게. 극우라고 이렇게 써놓고. 근데 그 지지율의 순도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뭐 재집권, 정권 재창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다음 대선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어떤 계엄 결단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뭐랄까요 대대로 우파 진영의 대대로 자양분이 될 엄청난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계엄령으로. 이게 뭐 약간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거를 이기는 게 차라리 좀 더 쉽다. 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뭐 선거 최근에 이겼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뭐 서울, 부산 보궐선거, 지방선거 뭐 이겼었는데 뭐 경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게 꼭 굉장히 역량이 진짜로 좋은 집단, 좋은 인물, 좋은 당이 뭐 그 어떤 능력치에 비례해서 정량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상대방 진영에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거나 어떤 바람이 불거나 어떤 인물이 인기몰이를 딱 하는 순간 그게 순간적으로 선거에 반영되면서 어부지리로 누가 이기기도 하고 예상 못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선거가 한 방향으로 갑자기 확 바람이 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듣다 보니까 약간 복싱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막 밀리다가도 한 방에 딱 카운터를 날려가지고 KO를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또 전국 선거다 보니까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갑자기 저 같은 사람 나오면 또 캠프가 어려워진다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선거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도 또 결정되기도 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그 유동층이라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유동층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찍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찍을 수도 있는 이 움직이는 국민들, 그 스윙 보터들이 때마다 표심을 달리 갖는 거는 그만큼 확고한 이념과 철학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때 대세가 어디야? 지금 어디가 더 문제야? 어디가 더 잘하고 있어? 이걸 항상 체크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념적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 선포가 딱 되고 국민들이 뭐야 윤석열 지지 안 해? 했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어떤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거에 좀 밝은 2030, 1020, 30 세대들부터 불같이 일어나면서 지지율 떠받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위 계몽령이라고도 하는데 국민들이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행동 양식을 학습하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단지 저는 뭐 다음 선거 가까이 있을 선거 이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대, 20대, 10대 또 더 어린 친구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현재 4050 세대가 주력으로 굉장히 그 두텁게 작용을 그 어떤 표심을 몰아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파 진영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좀 원리 원칙을 지키고 좀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하는 게 그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결단 이런 식으로 계속 기조를 유지한다면 40대 미만으로는 어떤 민주당 쪽에서 좌파 진영 쪽에서 세대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예, 현문에 약간 우답드린 것 같은 느낌. 약간 센 것 같은 느낌. 너무너무 그 좋은 말씀인데 네. 이 2030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2030 중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근데 그 심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그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좋아서 아니면 윤석열이란 개인이 좋아서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이란 개인이 좋았다기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그 판단을 좋아하는 거죠. 그게 윤석열인지 노석열인지 뭐 김석열인지 그건 상관없고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인 것뿐이에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같은 진영에 있는 여당이 국민의힘인 것뿐입니다. 관련돼서 또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 왜 지지하십니까?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는 거지. 어부지리로 지금 지지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인 여당이기 때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 윤석열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치를 지금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어떤 팀을 이루는 그쪽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뭐 그냥 제가 실명 말씀드릴게요. 김종혁 전 지명 최고위원. 네,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죠. 네, 최고위원이었는데 이제 지도부가 사퇴됐기 때문에 사퇴했으니까. 전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뭐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하고 정치부에서 이제 오래 이제 갈고 닦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등장했을 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열광해서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에 충성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제 가져다가 이분 진짜 어이없는 발언이다. 윤석열은 도구다 우리한테. 윤석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윤석열이 만약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어떤 가치와 비전 여기에 무게를 실지 않았다면 우리는 윤석열을 언제든지 버릴 거고 진짜 버렸을 거다. 하지만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총선 말아먹고 막 뽕차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셀카나 찍고 근데 대표님 그 진짜인가요? 어깨뽕이나 가슴뽕은 뭐 확인된 거죠. 근데 옷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도 사진 봤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뭐 수준이 아니라 여기만 땀이 안 나고 다른데 땀 다 나고 이거는 뭐 100%라고 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외모에만 신경 쓰고 셀카하고 뭐 자기 사람들만 또 끔찍히 챙기잖아요. 나머지는 엄청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패착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K-팝 스타니 뭐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말 그 빨아주는 소리나 하면서 했던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윤석열한테 충성한다고 얘기하냐라고 제가 좀 세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봉 많이 박히고 네. 현역 정치인분들 그러니까 뭐 현 배지를 달고 있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도 따봉 많이 누르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2030 지지하는 데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보시네요. 이게 뭐 윤석열에 대한 팬덤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뭐 벽에다 똥칠하시더라도 저희는 박수 쳐드릴게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현 상황이 잘 끝나더라도 절대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서 아니 국민들이 지지율을 이만큼이나 몰아줬단 말이야. 오케이 나 힘 좋네. 그럼 내가 조금 딴 생각해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심에 좀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 지지율이 진짜 밑빠진 독처럼 그냥 순식간에 확 빠져버릴 겁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 어떤 편향된 어떤 그 당심이랄까 이념에 경도된 이런 거 없어요. 봤을 때 옳고 그름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라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우리한테 납득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무언가를 하면 바로 지지를 빠질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의대 증원 2,000명 왜 그랬는지는 분명히 소명하셔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의사분들도 나라고 하는 게 우선이지 하면서 사실 의대 증원 문제로 좀 마음 돌아서셨던 분들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긴 하는데 그 어떤 마음 좀 복잡한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좀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왜 의대 증원 오케이 왜 과학적으로 뭔가 데이터적으로 소명 안 된 왜 2,000이라는 숫자를 내밀었는지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직무에 복귀하면 반드시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네. 그럼 대표님 생각에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이슈 또는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젠다가 뭐여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외교 노선이 정상 작동 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일단 좀 시급하게 먼저 좀 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답답한 상황이고 물론 뭐 지금 뭐 시펙 하면서 뭐 고든창 스탠드 플리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러면서 트럼프도 기대하고 있을 거잖아요. 파트너인 뭐 일본과 한국 뭐 어떤 이 자유진영의 파트너들과 같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방위비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올스탑돼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한국 정부가 정상화되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응답 주면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지금 미국이 또 이제 관세 뭐 이런 걸로 또 뭔가 자국 우선주의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 좀 피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미국의 공장을 지을지 어떻게 할지 그런 외교 협상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네요. 그 지금 이제 아까 그 보면 뭐 서울대하고 뭐 최근 고려대에도 시국 선언을 했더라고요. 탄핵 반대하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선언도 하고 또 물론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이게 참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한 5년쯤 전만 해도 대학 캠퍼스에서는 뭐 국민의힘 소위 보수 정당 또는 보수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대놓고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표출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뭔가 이게 토양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는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그 계엄령이 낳은 최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산물이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전에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 과거에 문제됐었던 그 문제 삼았던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글들은 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작성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완전히 막 저쪽에 지지율이 80% 나오고 모든 선거에서 대패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그런 글을 적을 때 소셜미디어에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최저임금 임금 인상 비판하고 뭐 어떤 그런 정책들을 모두 다 비판하는 글을 쓸 때 뭐 좋아요도 몇 개 안 박히고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 저한테 문자로 글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대표님들이 보내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마 좋아요를 못 눌렀던 거네요. 그 티 내는 순간 공격받을 수 있고 딸린 식구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셨는데 저는 그러면 왜 그랬냐? 저도 딸린 식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그냥 어떤 큰 원판에서 좌파 진영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 끝단에 서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사람 있어요 안 하면 이거 진짜 다 밀릴 것 같다.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서도 좌파 얘기하는 사람들 목소리 크고 엄청 얘기하고 박근혜 뭐 저 최순실 어쩌고 하는데 아니 뭐 그거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념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고 어떻게 발전했고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 이 SNS라도 하면서 사람 있다는 거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나는 좀 우파 성향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파임을 자처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대자보 쓰고 모여가지고 꿍꿍깡땅하고 근데 한두 명이 용기 내서 탁탁탁 나오면서 그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실 나도 우파야. 너 뭐야? 나도 우파야. 야 모여보자 하면서 연세대가 제일 먼저 했네. 연세대가 1번 뭐 서울대 뭐 하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릴레이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에서 시국선언 되어 있거든요. 다 전라도 있는 전라도잖아요. 그 대학교들이요. 네. 네. 조선대는 전라도에 완전 진짜 전통 있는 대학교고, 전북대, 전남대는 호남에 있는 국립대학교고, 광주대학교는 이름 광주대잖아요. 이름부터. 근데 거기 있는 재학생들이 눈치 안 보고, 이제 어른들 눈치 안 봐.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이 뭐라 떠들었고 뭐 어른들이 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가 본 사실만 믿을 거야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전국에 얼마 전 대전, 광주, 뭐 경주, 뭐 서울 각지 여러 군데서, 인천, 뭐 수원, 여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국민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극기 들고 나오고,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건 흐름이 넘어왔다. 그리고 흐름이 넘어왔다는 걸 이제 인지하면서 거기에 그냥 대세에 편승하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우파적 어떤 그 이념 성향을 봤을 때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뭐 자기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행동하는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고집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 대학생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래서 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이 스튜디오 처음 와가지고 인사 나누고 했을 때 지금 나라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젊은 세대 청년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또 희망적인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요즘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요즘에 워낙 또 뭐 아직 시국이 아직도 좀 흉흉하다 보니까 네. 아마 특별히 보수이신 분들은 많이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탄핵 선고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이렇게 동요하실 텐데, 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위로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네요. 그 부분에. 네네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또 아주 중요한 어젠다, 그 대국민 성명서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이제 거의 공론화가 많이 돼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그 여론이 이제 거의 과반 이상 따라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한 42% 정도가 뭔가 좀 수상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론을 표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제 그런 취지로 계엄령을 통해서 이게 도저히 선관위는 뭐 난공불락 요새가 돼서 건드릴 수 없게 법원이랑 또 이게 짬짬이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랑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카르텔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어떤 수사도 안 되고 뭐 국정조사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계엄을 통해서 뭔가 칼을 들이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도를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서치를 그렇게 깊이는 안 해봤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깊이 안 해봤다는 게, 그러니까 네. 정말 나를 잡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공부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깊이는 안 해봤고.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단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사실 최근에 송재용 교수님이라고 네. 여기 한번 팟캐스트에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조선일보에 글을 이렇게 기고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대만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선거의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이러이러한 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송재용 교수님은 잠깐 대화를 뭐 메시지상으로 나누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제 생각이 이렇게 좀 이게 핵심적인 이슈가 뭔지, 그리고 주장하는 분들은 거기 안에도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시더라고요. 다양하죠. 네, 뭐 중국이 개입했다, 아니면 그냥 부실한 정도만 있는 것 같으니까 해봐야 된다,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선관위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스카이데일리 이런 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 입장이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분명한 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냥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뭔가 이상하고 이건 반드시 뭔가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따지면 뭐 사전 투표 없애야 되고 당일 투표해야 되고 수개표해야 되고 전산 시스템 같은 거는 최대한 다 배제하고, 그리고 뭐 선관위 CCTV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참관인들 다 누구나 원하면 양당에서 다 들어가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투명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솔루션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건설적이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지 이게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핵심적이라고 봐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부정선거 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고든 창도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안에서도 다양한 인사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를 했고 실제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봤더니 결국에는 제도를 바꿔서 그게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혁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토론이 더 많이 이렇게 건설적으로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상하다. 이게 이제 관점이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어디에서 제일 제 관심을 끌었냐면 종이 재질이었어요. 특수 재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형상 기억 종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선관위에서 뭐 원상 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마다 성질이 좀 다르죠. 책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지는 어떤 종이로 하실래요? 내지는 어떤 걸로 하실래요? 간지는 뭘로 하실래요? 이렇게 정하잖아요. 광고 전단으로 쓰는 거는 뭐 아트지, 뭘로 쓰는 건 모조지, 스노우지, 뭐 이런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이를 두고 특수 재질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트지는 표면이 매끈하고 반딱반딱하기 때문에 특수재질, 모조지는 잘 잡혀서 특수재질, 잉크가 잘 흡수돼서 특수재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종이의 타입일 뿐이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정확하게 특수재질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특수재질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종이는 약간 그런 거죠. 홍콩이나 호주 달러가 폴리머 소재로 돼 있어요. 물에 안 젖습니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런 정도라면 종이에 플라스틱 섞여서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거면 그런 걸 이제 특수 재질이라고 하는 그런 거네요. 거를 특수 재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종이의 일종을 특수 재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동차의 일종, 디젤차, 가솔린차, 전기차. 그러면 얘는 전기차고 가솔린이고 디젤이라고 하지. 그냥 자동차의 일종이라고 하지. 전 전기차 타요. 전 특수 재질, 특수한 차를 탑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종이의 범주에서 일반적인 종이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특수 재질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의혹이 있었을 때 2020년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투표장에 들어가면 항상 기표소에서 종이를 이렇게 만져보고 손으로 이렇게 꼬아보고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는지 가볍게 접어보고 원상복귀 되는지 세게 접어보고 되는지 보는데 전혀 뭐 그런 내색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접히면 그냥 끝이잖아요. 선거용지는 무림 페이퍼, 한솔 재지 두 군데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는 장사는 아니래요. 대선이나 총선 종이를 납품하는 게. 다만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대국민적인 어떤 이벤트에 우리가 종이를 납품합니다. 이게 홍보가 되니까 하는데 거기에다가 낸 보도 자료에도 특수 재질이라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단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장 찍었는데 접었어요. 근데 접힌 부분에 도장 번지면 안 되겠죠. 찍히는 순간 도장을 잘 흡수하고 번지지 않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접었다가 폈을 때 다시 이렇게 오므라드는 성질이 있으면 개표하고 이렇게 카운팅할 때 자꾸 종이가 접히려는 성질이 있으면 엉킬 거잖아요. 그래서 접었다가 다시 펴면 잘 펴져 있는, 유지되는 이걸 접지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넣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어디에도 원 형태를 회복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형상 기억은 없다는 거네요. 네, 그게 형상 기억 종이라고 안 써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에 출연한 오상진 아나운서가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막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것도 형상 종이. 혹시 그 선관위 영상 오상진 그게 최근 영상이에요? 아니면 좀 됐어요? 좀 됐죠. 좀 됐어요? 됐고 지금은 선관위에서 그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 선관위원장이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상진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오상진 씨 아나운서잖아요. 몸값도 셀 거고 중앙선관위에서 섭외가 돼가지고 작가들이 콘티 짜고 PD, 스튜디오 다 섭외돼가지고 대본을 주고 이거 읽어주세요 해서 부정선거의 뭐 어떤 그 오해 뭐 이거는 뭐 형상기억종이 뭐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표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런 특수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상진 씨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컷 되면
아니 근데 그런 종이가 진짜 있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그 관계자한테. 왜냐면 본인도 투표를 했을 거고 아나운서니까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종이 얼마나 만져봤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접었다가 원상 기능을 쭉 회복하는 이런 종이를 본인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자기가 그냥 아나운서라고 해서 앵무새처럼 그냥 이것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자기도 생각이라는 걸 할 텐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볼 만하고 거기에 있는 PD들도 뭐 그걸 이제 편집하신 분, 작가 이런 분들도 진짜 그런 종이가 있나? 생각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종이가 없기 때문에 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관외사전 투표를 우편봉투에 넣는데 이 후보자를 찍는 이 투표용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지 않고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런히 모아놓으면 신권다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명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명을 특수재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재질이 뭔지에 대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 그 선관위 어떤 직원이 우발적으로 대답하다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쉴드 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영상을 우발적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되니까 내렸잖아요. 그 네. 영상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런 종이를 갖고 와봐. 아니면 그 신권 다발인 그 투표용지가 지금 보관돼 있을 테니까 갖고 와보자. 그게 진짜로 사람 손 안 탄 종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사람 손 한 번도 안 타고 그냥 재단 딱딱딱 돼가지고 묶여서 나온 종이인지 한번 보자.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보여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뭐 이 선거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재검표 요구는 뭐 180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기한이 있는데 그걸 뭐 2년 몇 개월 지나서 한다든지 그럼 이미 법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중앙선관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고 뭐 어떤 그 비율 뭐 대수의 법칙 뭐 이런 거는 통계학적인 부분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거는 좀 패스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지적할 만한 부분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도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언제나 대법원에서 다 판결 나온 겁니다. 이거 수사 끝난 겁니다. 뭐 결과 나온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좀 숨기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특별히 그 선관위를 굉장히 쉴드를 많이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또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민주당이 또 선관위를 그렇게 쉴드 치면서 계속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할까? 그것도 네.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뭔가. 이게 사실 어떤 정치 공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 우파 뭐 여당 쪽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또 우파 신념을 가진 국민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세 여론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만약에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떳떳하면 이거 카운터 펀치 날리기 되게 좋은 소재예요. 오케이 한번 열어봅시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 다 갖고 와보세요. 데이터 서버 다 오픈해 볼게요. 아무 문제 없죠. 당신들 여태까지 부정선거라는 그 네 글자로 얼마나 국민 여론을 왜곡시켰고 갈등을 조장했고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낭비하게 했습니까? 책임지세요. 뭐 대국민 사과하세요라고 역풍불게 만들기 되게 좋은 소재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죠. 네,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 꺼내지 마.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뭔가 더 의심스럽잖아요. 정신병자야.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이 문제를 결국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제도를 좀 다듬어야죠. 다듬어야 되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나?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투표일 날 나라에서 공휴일 지정까지 해주고 투표를 하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뭐 군인이라든지 뭐 재외 거주민들한테는 뭐 그 사전 투표가 아니라 그게 뭐죠? 원래 부재자 투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날 나는 좀 바쁘고 어떤 뭐 여행도 가야 되고 해서 투표를 못 하니까 사전 투표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굳이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신한테 주어진 의무인데 그 의무를 자기가 기꺼이 실행하지 않고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한테 그럼 다른 날이라도 투표해 주세요. 이거 줄 필요가 있을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포기한 사람한테 그런 어떤 기조로
투표일을 정확하게 정해 놓든지 아니면 하루만 했을 때 혼잡함과 뭐 어떤 불가피한 사정 이런 것까지 본다면 투표일 다음 날까지 하루를 연장해 주는 거 그리고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는 거 이런 것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2주라는 기간 안에서 선거일 5일 전에 투표를 하게 하면 그 선거운동의 어떤 그 보장돼 있는 기간을 다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후보들은. 그래서 신인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도 못 알려보고 다른 이미 투표를 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노태정과 노재승이 이 지역구에서 붙었다. 근데 노태정 팟캐스트 참 잘하고 마음에 들고 노태정 뽑아야지라고 사람들이 사전선거에서 딱 뽑았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노태정 후보에 대한 어떤 추문이 나왔고 그게 사실로 확인돼서 노태정 후보가 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리스크를 입었다라면 그 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터졌는데 이미 투표를 했으니까요. 선거 기간 중인데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선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부재자 투표야 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용빈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거를 인쇄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슨 상황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일까요? 그게 법적으로도 사인을 날인하게 예를 들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배부하고 노재승 제가 이거 배부했습니다라고 제 이름을 딱 찍는 건데 그거를 무슨 이유로 이거 찍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인쇄로 했다고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죠. 법대로 사인으로 해야 되고 QR코드 쓰지 말고 바코드 써야 되고 왜냐하면 QR코드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할 때 QR코드까지 찍어서 나온다는 거 제가 신분증 내고 했는데 그걸 입력해서 QR코드가 찍힌 투표지가 나온다는 거는 제 투표 정보가 QR코드랑 같이 물려서 누군가한테는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고칠 게 너무 많죠. 네. 근데 그런 말씀은 사실 다 상식적인 사안이잖아요. 네. 뭐 전혀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우리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동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대표님께서 또 잘하시는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국민의힘 까기. 아니요, 저 국민의힘 까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까기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파트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정당으로서 의회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그 법안 위반하는 정당인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는지 일단 좀 물어보고 싶고요. 파트너 역할을 못했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죠. 네, 물론 파트너 역할을 미흡했던 부분이 많죠, 사실은. 네, 오히려 대통령이 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부에 어깃장을 놓고 그게 마치 옳은 일인 양, 옳은 행동인 양 그렇게 했던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탄핵 결과랑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말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불만이 많이 반영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러고 싶을 것 같고요. 탄핵 이전에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취했던 스탠스, 지금까지 취했던 스탠스를 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추태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계엄 반대한다. 우리는 뭐 국민을 지키겠다. 한동훈 대표가 이러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거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의 폭정에 저희가 끝까지 뭐 목숨 걸고 맞서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되고 전국에서 집회가 점점 커지고 여기가 대세 여론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슬쩍 고개 들면서 저는 사실 이쪽이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슬 넘어오는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나서 무슨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어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근데 저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정치할 거면 정치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뭐라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사과를 하고 싶고 진정성이 있으면 100명의 의원이 의원 총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는 제 짧은 인생 안에서도 무릎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건 사진 찾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놈들 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게. 그래서 국민의힘은 확실히 좀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 있지도 않은 쓸모없는 그 허상이라는 그 중도 같은 이상한 걸 찾아다니면서 서진 정책하겠다, 중도 하겠다 하면서 이상한 좀 이두저도 아닌 정책으로 정당을 이끌어갈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대로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던 없던 지지율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상관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뭐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는 가치가 뭐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정립을 하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지지율이 50% 나오든 5% 나오든 이 방향으로 간다 라는 기조를 세우고 당을 좀 재편하고 그렇게 가야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희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서 중도 보수 국민의힘이 있죠. 민주당이 또 중도 보수로 왔어요. 그럼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극좌가 되는 건가요? 애초에 그런 지형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건 없는 거고, 얘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절대값이에요. 우파냐 좌파냐 정해져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우파 진영의 뿌리를 받고선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민주당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던지 간에 국민의힘은 그 정당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우파 정당이 되는 건데, 자꾸 민주당이 100만 원 줄게 하면 저희가 100까지는 못 드리고 한 50 정도 어떨까요? 하면서 중도 보수를 참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도로 가겠다, 뭐 호남 달래기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다 해봤잖아요. 결국에 안 된다는 거. 5.18 묘지 가서 비석 닦고 뭐 사과하고 호남 달래기 하고 그쪽에 예산 몰아주고 공항 지어주고 해가지고 호남에서 표 제대로 좀 얻어본 적 있나요? 없죠. 얼마 전에도 출연하신 박은식 후보 같은 훌륭한 후보도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정도로 표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광주 호남 지역에서 물론 이게 정확한 표심은 아니지만 투표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민심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호남 달래기, 서진 정책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의한 세력에 맞서겠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습니다. 이거 우파 이념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어를 딱 얘기하니까 바로 호남이 개몽되면서 호남에 있는 표심이 우파로 넘어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쉽냐고요. 이거를 얘기한 게 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배워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그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만 모를까?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생각을 방금 뭐 배우셨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정립하실 때 영향을 받으셨던 뭐 어떤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역사학자 아니면 뭐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뭐 딱히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떤 선생님한테 직접 사사받고 사사를 이런 받은 건 건 아니니까. 아니라 여러 가지 편편화된 지식들이 모여서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된 거라서, 그러면서 이해가 된 거라서. 그런데 사실 뭐 정치가 뭐고 정당이 뭐고 뭐 이념이 뭐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좌우 눈치 보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이게 과연 정치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지켜야 되는 이념과 가치가 뭔지 얘기하고, 다만 그 이념과 가치를 국민들이 보기 좋게 잘 포장해서 좋은 컨텐츠로 좋은 어떤 결과나 뭐 어떤 방향으로 전달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만약에 그렇게 전달하고 제대로 된 이념과 가치 비전을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 원 주겠다는 민주당이 좋겠다고 그쪽으로 표를 몰아주면 대한민국은 운명이 그건 거죠. 거기에서 왼쪽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실 보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건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그런 잠재돼 있던 어떤 그 반공 DNA도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그런 뭐 나름의 가치 판단 기준들도 각자 다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얘기고 나라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확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지지율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얘네들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돈이나 좀 던져주고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우리한테 표 주겠지라고 소위 말하는 그냥 개돼지 취급했던 게 여태까지라면 지금은 성숙한 시민, 성숙한 국민으로 국민을 대하고 이분들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 반대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면 그거 받아들이고 예. 오른쪽에서 제대로 된 이념, 제대로 된 비전 같이 설파하면 국민의힘도 분명히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고 아까 10, 20, 30 세대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 우파 이념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미 느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우파 이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재집권할 수 있고 또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여소야대가 아니라 그때는 여대 야소라서 야당이 저희 뭐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트럼프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었으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근데 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역사적 어떤 그 의미가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막은 거는 뭐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어쨌든 한 거잖아요. 네. 그거 윤석열 말고는 그 누구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재명을 막으신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면 아래에서만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뭐 보수 또는 극우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냥 아래에서만 얘기하면서 조용하게 외쳤던 뭐 그게 조용하게 외친 건 아니죠. 그냥 크게 외쳤는데 워낙 소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너무 조용하게 상대적으로 들렸던 목소리를 공론화시켜서 그 떳떳하게 그런 이슈들을 민노총에 대한 것이라든지 종북 간첩에 대한 거, 또 대한민국의 가치, 뭐 이승만에 대한 거, 또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네.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했던 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역사적인 어떤 현재까지는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차기 여론 뭐 대선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은 그런 거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김문수 그 장관이 네. 지금 현재 뭐 그 여권에서는 1등으로 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엔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심플하죠. 인물이 없는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뭐 엄청난 뭐 뭔가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 보이긴 하지만 그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고.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세요.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그 사실 국민들한테 사과하라는 거 아니라 자기한테 고개 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무슨 국민들한테 만약에 어떤 연단에 세워서 뭐 대전 집회, 광화문 집회에서 그래도 한 사람의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국민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오시게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큰절 올리라고 하면 큰절 올릴 거예요. 그런데 상황상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도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야당 의원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걸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 명, 두 명 주섬주섬 일어나서 고개 이렇게 꾸벅 숙이고 있을 때 혼자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결심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당연한 얘기하고 그냥 당연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옳은 행동처럼 보여지는 지금 정치 세태가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제가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하늘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오세훈 시장을 좀 비판하는 글을 좀 몇 번 썼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블로그도 열심히 한대요. 최근에 쓴 글들 2월 달에 쓴 글들 보면 서울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재명 뭐 해서 그냥 이미 그냥 여당 대표처럼 행세합니다. 다음 차기 대권에 그냥 거의 목 메고 있어요. 그리고 계엄령 선포되고 국민 여론 딱 꼬꾸라졌을 때 그때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공식석상에서. 그때 오세훈 후보가 뭐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지적 능력, 정치 감각을 완전히 그냥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차기 대권 주자로 아무도 뭐 추천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그래도 오세훈이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동훈 알아서 날아가 줬고
여당에 지금 딱히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딱히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박원순 시장이 날아가고 나가고 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장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었을 때 서울 시민들한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다시 서울시장직 맡아서 여러분들께 멈춰있던 서울을 다시 활기를 돌게 하고 재건축 승인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다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해놓고 꼴랑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5년 지났나요? 벌써 엉덩이 가벼워서 사실 서울시장은 제 대권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이걸 거의 고백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조기 대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라가 빨리 안정화되길 바라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서울 시민의 어떤 삶과 이런 것들을 더 돌보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국가를 위하는 거고 나라를 위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상심하고 혼란스러우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고 제가 약속한 사업들 모아타운이니 뭐니 여기에 최대한 속도 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런 질문 저한테 앞으로 하지 마세요. 했으면 지금 김문수가 아니라 오세훈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 가벼운 마음을 숨기지를 못해가지고 조기 대선이요? 네, 준비해야죠. 나가야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부 비판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정신 차린 소리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여론 그 지지를 보고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죠.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안정화되는 게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정론이에요. 정답이에요. 해설지에 나와 있는 정답이에요. 국무위원으로서. 김문수 장관도 정치인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꾸니까 그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 마음이 있어도 상황상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상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 내리고 그냥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고용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없잖아요. 그만큼 여당의 대권에 나설 만한 인재가 없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알아서 자가 제명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문수 장관도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다음 나중에 대선에 나오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지금 차기 대권에 가까운 사람은 글쎄요. 여권에는 안 보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겠습니까만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좀 갖고 있고 뭔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인이라든가 야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정치권에 가면 버려지고 더럽게 오염당하고 그래서 그냥 도전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고 어떤 그런 결말을 예단하시고 애초에 마음을 단념하셨던 기업인 분들이 슬슬 이제 조금 스탯을 쌓으시면서 준비하기 너무 좋은 때가 아닌가. 사실 지금 한국에 트럼프가 나올 수 있는 시기잖아요. 말씀하신 기업인으로서 당장 저는 생각나는 게 정용진 회장인데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 본인이 모르겠어요. 정치 야망이 있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또 희생해야 되는 부분 있는 분이죠. 그분은 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딸린 그 직원들도 많고 사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 결심을 하고 만약에 판에 뛰어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네, 만약에 어떤 기업인 분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치권을 보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치판을 보고 저 바닥에 내가 들어가서 괜히 때만 입히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맹목적으로 우리는 그냥 윤석열 forever, 윤석열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냉철하게 잘하는 건 잘했다 못하는 건 못했다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표도 주고 실제로 광장으로 나와서 응원도 하고 선거 유세할 때 정말 박수 쳐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투표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인지 국민들 한번 보시면 결심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30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자면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결 구도가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네. 뭐 사실상 신냉전이 시작된 건데 뭐 진작에 시작된 거죠. 네. 이제 이게 노골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걸 체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이거는 뭐 이제 중간에 있을 수는 없고 과거 냉전 시대처럼 소련 쪽에 서든지 미국 쪽에 서든지 선택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중국 쪽에 가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 가든지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저는 그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도 이재명은 진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뭐 미친 척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극도의 불안과 또 걱정이 많이 반영된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아, 지금 뭐 근황은 좀 어떠세요, 대표님? 근황이요. 저 육아 열심히 하고요. 지금 8개월 된 아들 열심히 잘 키우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를 보고 아빠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 들으면서 근데 8개월째 아빠 하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저는 첫 애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근데 정확하게 저를 보고 아빠 뭐 분유 줘 뭐 이런 액션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옹알이 건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근데 이제 대표님이 듣기에는 아빠로 들리는 거죠. 아 근데 약간 그 정확도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 아, 좋아졌어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절반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빠져 있고 네.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 담당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기 일어나면 이제 수유하고 뭐 이유식 먹이고 이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런 행복한 생활에 젖어 있고요. 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회사에서 저희 회사 커피 회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채널을 열심히 근데 키우고 대표님 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사실 커피 비즈니스 하신다는 말씀하셨죠. 어떤 비즈니스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네. 어떤 비즈니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하고 약간의 계신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커피업계 종사자들이 보고 있는 온라인 매거진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워터 이슈라고 이제 그걸 하고 있고 또 포어르라고 하는 편집샵 좋은 커피요랑 티를 모아서 판매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편집샵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포어르라고 하고요. 나중에 같이 띄워드릴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애국 활동에 제가 이승만 기념재단에도 뭐 소액이지만 뭐 2년째 후원하고 있고 또 유기견 봉사단체도 또 3년째 후원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좋은 커피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하면 별로 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마신다 이제 그런 네. 정도 안목밖에 없는데 대표님은 이제 커피 업계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특별한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추천하실 만한 거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보면 좋겠다. 커피를 네. 선택할 때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좋은 커피가 어떤 커피예요는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라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중식을 좋아하는지 양식을 좋아하는지 국물 요리는 좋아하는지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음식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하지만 여러 상황에서 이제 커피를 마실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저는 아메리카노요라고 항상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취향에 맞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파나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한번 다른 걸 마셔볼까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나는 케냐 커피가 좋더라, 나는 콜롬비아 커피가 좋더라라는 어떤 취향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카페에 갔을 때 콜롬비아 커피 혹시 있나요?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국가별로 아니면 가공 방법으로 품종으로 이렇게 필터링 하다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알게 되고 그러면 각자 자기한테 맞는 커피가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어떤 상품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포어르라고. 그러니까 포어르에서 이제 그걸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맛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시는 그 맛이 있어요? 아니면 원산지라든지 그런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 바리스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하우스 블렌드라고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는 커피가 있고
그다음에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안 아메리카노도 같이 이제 판매했었어요. 롱블랙이죠. 에티오피안 커피도 했었는데 에티오피안 커피를 이제 분쇄했을 때 나는 그 굉장히 상쾌한 향이 있습니다. 프루티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허브 향도 많이 나는 이런 톤 높은 기분 좋은 향들이 있어요. 일할 때 그 향을 맡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6.25 참전국이고 6.25에 지원한 나라 많잖아요. 의료 지원, 뭐 물자 지원. 근데 실제로 참전을 했던 나라들 중에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오늘 뭐 미군 군복 상의를 입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커피를 이제 구매하시면 뭐 어떤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멀게 돌아서라도 조금 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적으로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좀 좋아하고 또 과거에 일했었던 그 경험상 에티오피아 커피의 그 향긋한 향 너무 좋아해서 에티오피아 만세. 에티오피아. 네. 그 혹시 좋아하시는 카페는 있어요? 추천하실 만한 카페.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는 카페가 워낙 많지만 진짜 요 카페에 가보니까 특별하더라, 커피가 괜찮더라 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고. 네, 추천하면 또 사람들이 가니까요. 아니요. 가시는 건 좋은데. 가는 건 좋아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이제 선정했을 때 왜 우리는 안 해줘? 언급 안 해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워낙 노태정이라는 채널이 너무 큰 채널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 보실 수 있어서. 뭐 핫발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많은 분들을 상대하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따가 근처에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육아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확실히 지난번에 대표님 오셨을 때는 아기가 거의 이제 임신해 있을 때, 사모님께서 임신해 있을 때 오셨었는데 지금 벌써 8개월째 이렇게 접어들고 계시는데 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세요? 뭔가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네, 이 아이를 딱 낳고 이 아이를 안고 보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한 40년 정도를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만나기 위한 이 40년의 이 우여곡절과 힘든 삶이었다면 가치 있다. 너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살라고 한다면 난 또 살겠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우주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나와보세요 나중에. 네. 야, 근데 참 뭐 특별한 경험이긴 하겠지만 또 대표님이 표현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런 감정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커서도 뭐 많이 뭐 회사 다니다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했다 하고 호주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뭐 빚에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볼 만한 거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얘한테 가고 또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지금처럼 육아템이 잘 발달돼 있고 기저귀 뭐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고 분유 타주는 기계, 세척기, 소독기 다 있어요. 다 사실상 그냥 세미 오토매틱이에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40년 전에 엄마가 천기저귀를 빨아가면서, 천기저귀가 이불만 하거든요. 이렇게 크거든요. 그거를 하루에도 막 10몇 개씩 빨아가면서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던 걸까? 그때는 아버지들이 육아 많이 도와줄 때도 아닌데 하면서 자동으로 효심이 거의 뭐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딱 해줬을 때 또 뿌듯하게 생각하시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아기 낳기 전에는 몰라요. 이거 하다 보면 엄마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걸 바로 알게 됩니다. 나와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결국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곧 선고될 예정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한 3월 중순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지금은 뭐 결과를 예측하기보단 무조건 싸우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뭐 헌재 재판관 8명도 이 사람이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법리를 따진다고 하지만 물론 그 중에는 이미 답정너인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우리 뭐 형배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던데, 그런 한 4명에서 한 5명 사람을 빼고 이제 나머지 한 2-3명 재판관에 의해서 거의 판결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뭐 여론이나 아니면 이 언론 미디어 환경 또 국민 정서에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거는 일단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 훔쳤어? 점유이탈, 유죄,
이 죄 성립 유죄 이런 식으로 형법 그냥 형사법처럼 형사재판처럼 이렇게 판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네. 다만 지금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준 국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만약에 반대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했을 때 그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여론이 안 만들어졌을 때에 비하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판결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이렇게 형성된 거는 정말 큰 결실이고 굉장한 영향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 국민들은 윤석열 살려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리대로 판단해. 진짜 윤석열이 잘못했으면 뭐 해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인용을 하려면 충분히 그 어떤 판결문에서 소명을 해야 되겠죠. 이만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된다는 걸 소명해야 될 텐데 그거는 뭐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뭐 기각된다. 아니면 인용된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국정 운영을 수행하고 나중에 또 대선이 되더라도 그 다음 선거는 우파 진영에 좀 좋은 그림 그려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게 좀 토대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시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의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이재명 바로 지나친 공격은 자제합시다. 뭐 국민들 뭐 어쩌고저쩌고 딱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효과다. 근데 미국이 사실 이제 한국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내정 간섭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미국 각종 인사들 미국이 참 좋은 게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굳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 자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아도 뭐 밑에 국회의원 상원의원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싱크탱크 관계자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뭐 사설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미국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어쨌든 대한민국은 뭐 윤석열 뭐 이재명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미국 편에 서라. 네. 절대 중국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도 지금 잘 받아들이고 그게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 50%의 지지율 안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외교 문제를 비롯해서 이 마비돼 있는 국정을 좀 난맥을 해소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뭐 좀 안타까운 결과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탄핵 인용됐을 때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수 정당 또는 그 후보가 되는 사람이 어떤 어젠다를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포의 그 이유, 명분 이거를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람이 지지를 받아서 경선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생각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는 현재 킹이기도 하지만 킹메이커인 것 같아요. 네. 킹이자 킹메이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뭐 탄핵 인용되든 안 인용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모인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됐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시켜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경우가 있어서 이게 참 그래도 또 한번 풍파를 겪으셨으니까 뭔가 좀 안목을 네. 다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국민들이 검증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렇죠. 또 너무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세우면 네. 국민들도 돌아설 테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아마 지지 성명을 뭐 발표하는 그 사람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뭐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 돼서 뭐 정당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분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신당 창당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후보 단일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마지막 과정에는 단일화가 되겠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성군으로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수많은 여기 합정역 근처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포기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대의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력, 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냐, 대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국민들도 대의를 위해서 내 개인의 사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엄령 선포 안 했으면 식물 대통령이겠지만, 식물 정부겠지만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뭐 야당 핑계나 대면서 오히려 지금 편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손으로 집어 던지고 이렇게 결정 지었다는 거. 이런 정치인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뭐 희생하는 사람 보기 힘들죠. 네. 국회의원 뺐지, 오케이, 내가 내려놓을게요. 이런 사람도 사실 보기 좀 드물거든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던질 수 있는 거, 역풍 맞을 거 알면서도 던질 수 있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은 감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제 뭐 지금도 좋은 평가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내막과 왜 그랬는지, 얼마나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지에 대해서 뭔가 리뷰가 나중에 나온다면 더 괜찮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현직이기도 하지만 그 대한민국의 골드워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런 지금이 의미에서. 아니면 또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 수준을 믿습니다, 저는.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성숙한, 특히 청년들의 어떤 너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구군이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탈출 준비하시는 분들 탈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노태정 팟캐스트가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때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큰 사이클이 한번 딱 돌고 제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그렇게 막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해서 제가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부디 썸네일과 그 제목 뭐 어떤 PD님이 잘 뽑아주셔가지고 제 자존심을 한번 살려주시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